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상황 류재복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위중증 환자 사망자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사망자가 94명 발생했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많이 걱정되죠. 예. 이게 이제 어떤 그 추세를 보이냐면 지금 이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데는 60대 이상, 이른바 고령층의 확진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시작점입니다. 네. 실제로 보면 11월 둘째 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전에 60대 이상의 확진 환자가 10만 명당 5.7명이었는데 지난주는 16.3명, 거의 3배가 늘었죠. 예. 이렇게 60대 이상 확진 환자가 이제 크게 늘면서 이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위중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이른바 중증 화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환자가 발생되면 일정 비율, 꽤 많은 비율이 위중증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1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확진을 판정을 받은 뒤에. 예. 그 다음에 다시 위중증 환자에서 한 1, 2주가 지나면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치명률이라는 게 50대 정도가 우리나라의 평균 치명률입니다. 네. 0.2, 3%. 하지만 60살, 60살이 넘어가게 되면 빠르게 올라가서 80대 이상은 20%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 연세 많은 분들의 확진 비율이 높아지고 그분들이 위중증으로 가고 이분들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를 놓고 보면 어제 당장 사망자가 90명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전체적인 추세가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환자가 7,000명이면 그 가운데 35% 정도가 60대 예.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더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현장에서는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들어보면은 병상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이 위중증 환자들 치료가 빨리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망자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5단계의 그 병상이 있거든요. 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중환자 병상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에크모 장치라고 해서 몸에 있는 피를 다 뽑아서 산화작용을 해서 다시 넣어주는 아주 상당히 전문적인 장비고요. 산소 호흡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스스로 호흡을 못 하니까요. 이런 그 시설을 갖추고 전문 인력이 우리가 일반 환자보다 중환자는 인력이 한 4배에서 5배가 더 들어갑니다. 네. 한 환자를 보는데 10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환자를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확진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넘어올 때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이 위중증 환자의 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였는데 사실상 이제 실패를 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의료 역량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병상이 80%를 차지한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위중증 환자, 그러니까 중환자 병상과 중환자 병상을 관리하는 인력의 문제, 이 문제가 훨씬 더 크다는 것들이죠. 예, 지금 이렇게 악화되는 상황이 방역 지표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감염 재생산 지수도 높아지고 있고 또 검사자 수 대비 양성 확진자 수도 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10,000명 돌파하는 거 시간 문제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7주째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가고 있고 예. 최근에 점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한 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난주를 보면 1.23까지 올라갔거든요. 1.23이면 오늘 100명이면 내일 123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날은 123명이 1.23배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흘쯤 지나면 2배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안에 10,000명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달 안에 10,000명을 넘는 것은 현재로서는 피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줄어들 만한 요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동량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동량이 약간 줄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난 3차례의 유행의 전체적인 그 분석을 해보면 전국 이동량이 30% 정도가 주는 시점부터 환자가 좀 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난 몇 주를 분석해 보면 이동량이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고 난 이달 들어서 이제 특별 방역 대책을 취하고 난 뒤에 이동량이 6% 주는데 불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이동량의 감소를 가지고는 환자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지표는 지금 다 환자가 늘어나는 쪽에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달 안에 10,000명이 넘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확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다면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좀 불가피해 보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늦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제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 청장이 방역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도 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 수위에서 방역 강화 방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방역 당국이 나서서 특단의 조치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좀 그 말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단의 조치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서 바로 그 전에 있었던 4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회귀하는 모습이고요. 예. 단계적 일상 회복을 발표할 때 이미 우리는 비상 계획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비상 계획의 첫 번째 조건이 중환자 병상이 75%를 넘어가면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미 80%를 훌쩍 넘긴 게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태까지 미적미적 거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 말 자체가 좀 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있었던 세 차례의 유행을 겪으면서 가장 효과를 봤던 게 사적 모임 제한,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또 영업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 주에 나온다는 특단의 대책은 아마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불과 한 달 반 전에 4단계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서 완전히 그 전체적인 제약을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또 옛날에 4단계로 회귀한다면 예. 과연 국민들이 그 위중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방역,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에 어찌 보면 그 기준이 되는 그 구호 가운데 하나가 방역 강화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 선제적으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강도는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을 될 정도로 강하게 예. 대신 빠르고 짧게 이게 이제 효과를 본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의 대책은 느리면서 약하거든요. 네. 계속 늦고 있거든요. 지금. 예. 정부가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자영업자들 경제 부분을 염려해서일 텐데 그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제 비상 계획에 들어갔을 때 네. 이분들에 대한 보상책 그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는 여러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논의가 잘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이나 이런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문제는 사실은 네.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최초의 코로나19 사태 초기 때부터 잘못 단추를 끼웠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 일본 같은 나라는 거의 1시간에 30만 원 정도의 손실 보상금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곡절은 있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안정세를 띠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납득할 만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만 유독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면서 영업시간 풀고 사적 모임을 풀어버리게 되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과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접촉이 늘고 확진 네. 환자가 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셧다운에 준하는 다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지금보다도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실 보상을 처음부터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해버리니까 예. 지금 어느 것도 손대기 힘든 그런 상태에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면서 당시에는 뭐 정부 예측이라든지 비상 계획에 오미크론 변수는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제 지금 오미크론 변수를 보면은 델타 대비 최대 2배의 감염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도 클 것 같은데요. 지금 모든 방역 대책에는 오미크론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정확하게 어떤 변이 바이러스인지가 아직 나오질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앵커가 얘기하시기는 델타보다는 뭐 2배, 최대 2배라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2배에서 6배 정도 6배. 전파력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그 정도 빠를 수 있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해 처음 맞닥뜨렸던 코로나19 바이러스에는 수십 배, 수백 배 빠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세대기라고 해서 앞 사람이 확진이 됐는데 뒷 사람이 확진되는 까지의 시기. 예. 네. 내가 확진이 됐는데 나로부터 감염된 사람이 증상이 나타나는 그 시기를 세대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 세대기가 델타보다도 더 빠릅니다. 이거 쉽게 잠복기랑 비슷한 잠복기는 좀 다르죠. 조금 잠복기하고는 좀 다른가요? 다른데 세대기가 이른바 그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측정하는 어떤 도구가 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복기라는 거는 개인이 네. 처음에 이제 바이러스를 받아들여서 증상이 발현이 될 나타나거나 때까지. 이때까지의 예. 시기지만 세대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 예. 네. 이게 전파 속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세대기가 델타보다도 오히려 빠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 예처럼 영국은 지금 뭐 일주일 만에 거의 예. 변이 바이러스의 40%가 오미크론이 됐고 앞으로 이틀 예. 후면 우세종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파력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어떤 바이러스보다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그 치명률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크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명률 밝혀진 게 없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파력이 세니까 치명률이 좀 낮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영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으로 사망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런 원리입니다. 뭐냐면 네. 바이러스가 이른바 이제 인간을 숙주로 하지 않아요? 숙주로 해서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는 그런 구조인데 전파력이 빠르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다음 사람까지 이렇게 옮겨가는 그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치명률까지 높게 되면 자기들이 자라나야 될 숙주가 빨리 죽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하면 치명률이 좀 낮고 치명률이 높으면 전파력이 떨어지는 예. 그런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으로 깬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그 사스 바이러스라는 게 있고요. 네. 예. 신종플루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고 코로나19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4개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 기억 속에 있는데요. 사스 바이러스보다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빨랐습니다. 네. 대신 치명률은 예. 조금 낮았고 메르스는 전파력은 떨어지는데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죠. 메르스 때 사망자가 많이 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도 빠른데 치명률도 어느 정도 높은 예. 약간 좀 슈퍼 바이러스 같은 게 나왔는데 그중에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전파력이 코로나19보다도 더 빠른데 치명률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럼 치명률이 낮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수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서울 수 있다. 이런 가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치명률이 비교적 낮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지금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좀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변이 바이러스의 검사를 해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딱 100%였습니다. 예. 모든 변이 바이러스가 다 델타였는데 지금 이제 1.5%가 오미크론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의 정체를 알기에는 예. 너무 드러난 것이 없다. 그리고 남아공은 특수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아공은 60세 이상의 비율이 5%밖에 안 됩니다. 비교적 젊은 그 인구층이 많고요. 백신 접종률도 예. 40%가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아공의 사례를 놓고 그대로 대입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인구의 뭐 연령대의 뭐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각국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방역 패스가 어제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오늘도 조금 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불과 몇 달 전에 그 코로나19 백신 맞을 때 이런 접속 장애를 겪어서 예. 사실 이른바 대란 비슷한 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서버 양도 굉장히 크게 늘리겠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우리가 쿱이라고 해서 그 코로나 전자증명서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자증명서를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는데 이 전자증명서를 휴대전화에서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인증이라는 그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예. 최초 인증. 요 최초 인증이 어제 점심시간에 확 몰린 거죠. 왜냐하면 식당 가서 밥을 그걸 먹으러 보여줘야 가야 되니까.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최초 인증하는 그 단계에서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떤 대란이 일어났던 것이고 한번 막히다 보니까 풀리질 않아서 저녁 때까지 혼란이 있었는데 어쩌게 다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점심시간에 또 일부 장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 걸로 조치를 취했지만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는지 예. 그리고 일주일간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6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준비 기간을 일주일 줬잖아요. 정작 정부는 준비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정부 방역 당국이 오늘 또 조치 대책을 내놓은 것 중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해서 N차 감염 일으킬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구상권은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그 청구가 일부 됐었죠. 예. 지금까지 구상권 청구된 사례를 보면 그 신천지 교회, 예. 그다음에
그 사랑제일교회 이런 곳들이 이제 구상권이 청구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쪽에서 어떤 명문화된 권고 기준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법을 어겨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감염 유발을 3번 이상 저질렀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에 위반 행위를 3개 이상 했거나 3번 이상 위반했을 때 이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왜냐하면 구상권 청구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권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서 이제 이 그 기준을 준용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 규범이 하나 만들어졌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이라서 또 확진자가 얼마나 나올지 자,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내일 상황에 대해서도 내일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